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조민재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 강한 이유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FOMC 회의록에서 하반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행보는 은행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파산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주식시장은 의외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우리 증시의 선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박문환 이사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국내 증시의 강세와 세계 증시 상승세의 이유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다들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세루 스탠포드 교수는 2023년 통화긴축과 미 은행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미 은행들의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무려 2조 달러가량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은행 중에서 10%의 은행들이 SVB보다 더 큰 미실현 손실을 보유 중이다라고 추정하면서 잠정적으로 뱅크런 우려가 존재하는 은행은 186곳에 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뱅크런이 재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공개된 연례 주주 서한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사용하면서 현재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는 향후 1, 2분기 이내에 10% 전후의 주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심지어 월가의 전설 워렌 버핏은 최근 US뱅코프,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은행 주식을 처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은행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파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목요일 새벽 FMC 회의록에서는 하반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침체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다 보니 증시의 하락 쪽에 베팅하는 이른바 숏 베팅이 2011년 이후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데요. S&P 500 미니 선물에 대한 숏 베팅은 지난주 화요일 기준 32만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대로 견조한 편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요. 수출 전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8%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 정도로 나쁜 전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글로벌 증시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대로 유독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머징 증시 대비 독특하게 강한 이유가 오늘 다루게 될 첫 번째 주제고요. 침체 위기와 더불어서 강한 숏 베팅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가 큰 조정 없이 곰실곰실 오르는 이유가 두 번째 다룰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발언들을 조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원가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물론 오로지 잉크와 종이값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달러 전반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엄청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도 10달러는 안 되겠죠. 만약에 미국이 1조 달러를 새롭게 발행한다면 9천억 달러는 그냥 남는 장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이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돌입했죠. 유로존은 워낙 많은 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죠. 하나의 나라입니다. 게다가 1인 독재입니다. 정책의 전환이 빠른 데다가 일관성마저 있으니까 미국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가 있었죠.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일 시장으로서의 우월성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거대 인구로 형성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GDP 규모를 월등하게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GDP가 커지면
그 안에서 유통되는 돈들도 많아져야만 하겠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달러를 함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곧 특별한 상황이 왔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새로운 달러를 3조 7천억 달러나 새롭게 발행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추가로 4조 5천억 달러나 또 찍어냈죠. 그리고는 시장에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GDP는요, 70% 이상이 개인들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짜로 안겨진 돈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비만 해도 미국의 GDP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돈들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돈 발행과 더불어서 GDP의 구조적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 동시에 병행되었죠. 인프라 투자 법안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계획되었던 법안이 자빠져 버렸고 개인들의 소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춤하게 되죠.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그들은 소비를 가급적 하지 않고 은행에 그 돈을 모셔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돈은 이미 뿌려졌는데 그 돈들이 활동할 운동장, 즉 GDP 규모가 덩달아 커지지 못했으니 돈은 아주 좁은 운동장에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연준은 이 혼돈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RRP 기관을 가동해서 시정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출하려 노력했죠. 지금도 역 RP 기관에는 무려 2조 5천억 달러나 모여 있을 정도라니 미국의 잉여 유동성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자주 거론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연준은 RRP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잉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임시적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찍어낸 돈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만한 운동장, 즉 GDP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함께 추진했던 것이 바로 IRA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공화당에서 정부가 돈을 쓰는 바람에 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이 여전히 반대했었죠. 민주당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또다시 반대했었지만 그의 지역구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51대 50으로 가까스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했었죠. 우선 여갈피에서는 시장 유동성을 흡출하는 데 성공했다곤 하지만 덩달아서 은행들의 지준을 말려버리는 바람에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은행 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는 FDIC, 즉 예금보험공사가 관여해서 어떻게 불을 꺼보려 했었습니다만 SVB의 총예금보다 작은 준비금으로는 도저히 뱅크런에 대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다시 연준의 발권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죠. 결국 연준에서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담보를 헤어컷 없이 명목 가치로 담보를 인정해 주기로 했고 은행 위기를 조기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IRA는 통과되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전략이 그나마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정부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명목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물가를 낮추자는 법안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물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를 위해 주로 친환경 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데 거품 물고 반대할 국가나 정부는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IRA는 그 적용 대상과 금액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다가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누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열해볼까요? 태양광 부품 같은 경우 태양광 웨이퍼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12달러,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와트당 7센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이 딱 부문별로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발전기의 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와트당 2센트, 모터에 대해서는 와트당 5센트, 타워에 대해서는 와트당 3센트가 지원됩니다.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배터리 셀에 대해서는 킬로와트당 35달러를 받게 되고 모듈에 대해서는 킬로와트당 10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AMPC, 즉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대략 오는 6월경이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상한이 없다면 AMPC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첨단 제조시설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결정이 된 LG에너지솔루션에 적용시켜서 실질적 예를 들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24일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 연말까지 총 54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캐파 규모는 3분의 1 정도인 대략 180기가와트 순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중에 3분의 2만 정상적으로 출하된다고 하더라도 출하량은 무려 120기가와트에 달하게 됩니다. AMPC에 한계가 없을지 있을지는 6월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세액공제 한계가 없다면 AMPC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무려 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막 퍼주는 돈잔치인 셈이죠. 근데 이 보조금이 미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세상이죠. 미국도 만들고 유럽도 만들고 캐나다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도 IRA 대응을 위해서 지난주였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600억 달러,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에 200억 달러 등 총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16일이었죠. EU는 핵심 광물 원자재법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를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필요량의 65% 이상을 제3국에서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가보죠. 왜 우리나라 증시가 제법 강한지, 특히 2차 전지와 최근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지에 대한 대답이 구해집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나 대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채굴보다는 재련 및 관련 소재를 만드는 산업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에 발표될 예정일 AMPC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들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었다면 시장 수익률 대비 못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는 투심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오로지 MMF뿐입니다. 현금이죠. 지난 주말 기준으로 MMF는 또다시 660억 달러가 증가해서 총 자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2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풍부하게 유입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른바 용오름 현상, 즉 몇 개의 종목만 주회장천 오르는 모습이 진행 중인 것이죠. 두 번째 의문으로 가보죠. 은행들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향후 침체가 온다는데 주가는 곰실곰실 오르는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 시작한 보조금 잔치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유동성은 결국 화폐 가치에 빠른 소실을 가져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주가가 오를 정도로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미국은 2018년도부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 시장으로서의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GDP를, 몸집을 키워서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를 핑계로 엄청난 돈을 뿌렸어요. 하지만 미국 가계는 주어진 돈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1조 3천억 달러나 은행에 모셔두고 있었으니 결국 GDP를 키우기 위한 플랜 B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IRA죠.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눈먼 돈이에요. 누구든 조건만 맞춰주면 그냥 가져다 쓰라는 꽁돈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러 패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달러는 달러의 세계 유통량을 늘리게 됩니다. 누구든 받은 달러를 소각하려는 목적으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받은 돈들은 모두 국제 유통거래에서 새롭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계 GDP 대비 달러의 사용량을 높이고 달러의 세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겁니다. 그들이 주는 보조금은 원화가 아니고 유로화도 아닌 오로지 달러일 테니까요. 더불어 미국에 지어지는 많은 첨단 제조업 공장들은 미국의 구조적 GDP를 높이게 되죠. 추가로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가 관심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미의회가 2021년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부채 한도의 절대 금액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코로나 이후 재정 부채는 GDP 대비 120%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100%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재정 긴축을 통해서 이루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GDP를 반대로 늘리는 방법이죠. 당연히 미국은 후자를 선택했고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급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증시는 다행히도 허공에 흩뿌려지는 달러를 포집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졌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우리 증시가 유리할 겁니다. 적어도 AMPC, 즉 첨단 제조 세액공제 방안이 발표되는 6월까지는 이 첨단 제조 공정에 속하는 업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도 얼마 전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일부 종목이 과거 미국에서 유행하던 밈 주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어떤 주식이든 밈화되면 유통량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어디까지 오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밈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헤지 펀더들이 큰 손실을 보고 물러난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락할 때도 손 쓸 틈이 없이 하락한다는 점이 단점이라는 점 때문에 늘 주시하시고 경계 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엔 우리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 강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 또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가 점진적인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악화된 수출 전망에도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나 유럽의 CRMA가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2차 전지와 자동차,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는 IRA 보조금의 수혜를 입기 제격일 뿐 아니라 오는 6월에 발표될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증시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침체 위기에 처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미국의 비책이 바로 IRA를 통해 GDP를 늘리는 것이었고 IRA로 시작된 달러 잔치가 전 세계의 화폐 가치를 빠르게 하락시키면서 주가가 되려 상승한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박문환 이사께서는 AMPC가 발표되는 6월까지는 첨단 제조 공정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2차 전지의 경우 최근 일부 종목이 폭등 이후에 예고 없는 폭락, 일명 밈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경계 수준을 높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문환 또는 박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경쟁력을 더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